피디님, 제가 만약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돈 몇 천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실 건가요? 변호사님이니까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려주세요. 그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멘트입니다. 이런 멘트에 속아서 피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조계 15년차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너무 많은데 일명 연인 사기인데요, 제가 본 사건은 대부분 남자분이 가해자셨는데 한 여자분과 교제를 합니다. 동거도 하면서 생활비 여자가 다 내게 하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도 여자한테 돈 빌려다 쓰고 그러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상대 여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 게 애초에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상대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소당한 남자 사건이 있었는데 전과를 조회해보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번 전과가 어떤 사기인지 봤더니 놀랍게도 그 당시 왔었던 사건처럼 과거에도 연인으로부터 교제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낸 유형의 사기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입니다. 일명 투자 사기입니다. 돈을 맡기면 불려서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하는 이런 유형의 사기가 아무래도 가장 많다 보니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기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평소 알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고 평소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망설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요구에 못 이겨서 돈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고 피해자는 나도 모르게 돈을 주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익을 보장하니 귀가 쫑긋하고 일상에서 그런 큰 돈을 쉽게 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당장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더라도 일단 돈을 쉽게 건네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은 금액을 주다 보니 피해자는 더욱더 의심을 하지 않고 이 금액이 점점 쌓여 피해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리 사기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익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신뢰하게 되고 각종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더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금을 주는 사람들 중에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더라도 제대로 불려서 이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수익금을 일부라도 그것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봐라, 내가 사기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돈을 줬겠느냐, 다만 돈을 받고 나서 이후에 내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준 것 뿐이지 나는 애초부터 돈을 착실하게 줄 생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 등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내가 빌린 셈 치고 언제까지 이자 얼마와 함께 갚을 테니 빌린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줍니다. 피해자는 이번에는 서류를 주니 더욱더 안심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투자금을 더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나 내가 사기당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에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금이라든가 펀드, 주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일정한 퍼센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1년에 30% 보장, 한 달에 10% 보장, 이런 것 자체는 일단 강하게 의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내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투자 이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문서로서 꼭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믿고 하고 알아서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내 돈이 굴러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피해자들이 통상 하는 말은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약속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정의심이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기가 된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사가 됐을 때는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사기인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비록 이 사람이 돈은 주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준 돈을 그 원래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어떤 사정이 안 좋아져서 투자를 못한 거라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기 친 사람들이 하는 변명은 나도 피해자다 입니다. 즉 너만 투자한 게 아니라 너한테 받은 돈, 그리고 내 돈까지 합쳐서 나도 투자해서 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유사한 피해를 본 분들이 여럿이 있다면 과연 이 돈들을 다 어디에 사용했고 약속한 수익금을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변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중고나라에서 BTS 굿즈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줬다면 원칙적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에 그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면 그때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그때 나는 굿즈는 갖고 있었지만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못 보내준 것 뿐이에요 라고 하면 범죄가 안 되는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그럼 100개의 굿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변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는 데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투자 사기의 경우, 혼자 고소할 경우에는 저마다 자기 앞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면 어디서는 사기라는 결론이 나오고 어디서는 처벌을 안 받는 결론, 즉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처벌 안 받을 게 때로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유사 피해를 당한 분이 있다면 함께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가급적 사기를 당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잘 참고하셔서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사기꾼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피해보신 돈까지도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